네. 자, 닭고기는 또 많이 커 닭고기와 함께 건강하게 맛있게 근육 키우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우리 경제 근육도 뉴스를 통해서 키워보겠습니다. 우리 권순우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자, 우리 권순우 팀장과 함께 오늘 뭐 미국 역시 또 잠깐 지수 보고 넘어가나요? 네, 그 엔비디아 혼자 달렸습니다. 엔비디아. 네, 엔비디아 혼자 달려가지고 예상대로. 나스닥을 한 1.71%까지 끌어올렸고 나머지는 약합니다. 다우존스도 0.11, S&P 500도 0.88. 그리고 나스닥의 주요 종목들도 별로 그렇게 주가 안 좋은 종목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엔비디아가 거의 뭐 20몇%쫙 올라가지고 아니 그 뭐라고 그러죠? 그 저 미리 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가이던스. 나스닥 선물이라고 아, 하나요? 예, 예. 그때도 이렇게 좋더니 실제로 가서도 엄청 달렸어요. 예, 엄청 달렸습니다. 한 29%까지 올라갔다 좀 3% 정도. 아니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실적 좋으면 올라간다니까. 아, 저도 그게 되게 신기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실적 좋으면 빠져? 응? 실적 안 좋으면 이제 사볼까 그래. 그러니까 이게 그 인공지능 시대가 좀 열리게 되면은 인공지능 반도체에서 엔비디아를 지금으로서 대체할 수 있는 없죠. 곳이 없다라는 게 그건 뭐 싹쓸이한 거죠. 그냥 사실상 기정사실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실적 발표하고 가이던스가 나오면서 주가를 상한가로 보낸 상한가가 없지만 우리나라 기준 30% 상한가잖아요. 거의 뭐 이렇게 시총이 큰 회사를 상한가로 보낸다는 게 참 신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었던 인공지능 시대의 최대 수혜주라고 했는데, 이게 숫자가 보여주는 힘이 제가 볼 때는 그게 굉장히 합리적인 게 사실 이제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EPS가 중요한 거거든. 예. 어닝 퍼 쉐어 아니에요? 네. 아 이게 실적이 좋아. 실적 전망이 또 강해졌어. 그럼 어닝 퍼 쉐어가 올라간다. 예. 그러면 그거가 주가를 끌어올리는 게 당연한 거거든. 근데 우리는 뭐 그런 실적을 발표하면 생각이 많아져. 야 이게 피크 아니야? 어? 왜냐면 이제 전형적인 경기 사이클을 타는 그런 주식들이 예. 시총 상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엔비디아처럼 독점적인 시장 지위, 구조적 성장, 예. 그죠? 부러워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 센터가 되면은 우리도 사실 디램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아직 숫자로 보여주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좀 웃자고 보는 그 증권 하는 분들끼리 만든 짤인데 이게 반도체 통제 안내 해가지고 못 간다. 가긴 어딜 가냐. 뭐야 저게? 어딜 갈라 그러냐. 이수페타시스는 왜 저기가 있어? 슬쩍 가더라고요 혼자. 야 저거 이수페타시스 저 주주들이 만든 짤 아니야? 그러니까 뭐 10몇 프로 올라가고 나서 만든 것 그래서? 같은데 약간 좀 이렇게 엔비디아 가면 우리도 가나요? 뭐 이런 거니까 안 됩니다. 저기가 저기네. 저기 무슨 터널 지나가지고 저기 광화문 가기 전에 그쪽 동네구만 보니까 세종로 사거리 그지? 그러네.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 네, 그쪽이구만. 그래서 그 행복회로만 돌리지 말고 좀 숫자가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고요. 네. 우리 숫자 나온 거는 트렌드포스 1분기 나왔는데 그 삼성전자는 24% 줄었고요. 마이크론은 3.8%. 마이크론이 덜 줄었어요. 그래갖고 매출이 역전됐습니다. 오케이. 하이닉스가 3위로 내려갔어요. 매출 그래요? 기준으로. 예. 시장 점유율도 27.6%에서 23.9%로.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23.9%고요. 마이크론이 28.2%. 그래서 그래요? 예. 오늘 트렌드포스 자료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좀 숫자로 좀 보여주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뉴스 업데이트 좀 해드리면은 네이버 접속 차단된 게 좀 장기화되고 있고 지역이 좀 넓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요 뉴스 업데이트 해드리고요. SG증권발 폭락 그 어제 압수수색 사건 그거 업데이트 해드리면은 네, 키움 KB 예. 키움 KB는 검사 압수수색을 한 거고 한 거고. 이 금감원에서 나온 자료 보니까 키움증권 임원이 SG증권발 주가 폭락하기 전에 주식을 대량 매도했다. 그러니까 임원? 김익래 회장 말고 임원? 예. 임원도 그냥 임원이에요? 아니면 특수관계인 임원이에요? 누구랑 특수관계 임원이죠? 김인래 회장하고. 김익래 회장과의 연관성에 대한 얘기는 안 나왔고요. 나왔어요? 예, 여기서 이거는 김익래 회장은 근데 키움증권
직원은 아니잖아요. 그 내부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제 키움증권 내부 임원이다 보니까 미공개 정보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해보겠다라고 어제 금감원 어느 시점에 매도했다고요? 그 대량 폭락하기 전에 하한가 직전. 폭락하기 직전. 네, 그러니까 쫙 올라가 있는 시점에 매도를 한 걸로 봐서는 근데 이게 좀 굳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거 보면은 뭔가 좀 혐의가 있으니까 발표를 한 게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는 뉴스가 어제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오늘 첫 번째 소식을 전해드리면요. 네. 뭐 소식을 전해드릴 필요가 있나요? 한번 일단 보시죠. 이거 우리 한번 더 보시죠. 어제의 감동을. 아 누리호. 예. 네. 아 대단했습니다. 하여튼. 오. 나 저 영상 보면서 이렇게 자꾸 코스피가 생각이 나지. 코스피가 생각나요? 저렇게 날아가야 되는데. 엔비디아 생각나시는 거 아니에요? 아, 저게 제가 준비한 게 아니군요. 네, 제가 준비해놨어요. 아, 제 제가 PT... 준비한 거예요, 제가. 예. 와우. 네. 저게 뭐 한 2, 3분 만에 뭐 한 100km, 200km 막 쭉쭉 가더라고요. 한 1분에 막 엄청 빨리 갑니다. 아 근데 우리 권 팀장님이 또 준비하신 영상이 있으셨구나. 예, PT로 영상을 틀었는데. PT로? 네. 뭐 몸은 어떻습니까? 네. 올라갔으면 멋있는 감동의 잘 장면을. 올라갔습니다. 예, 처음으로 실용급 위성이 계획된 궤도에 안착을 시켰는데요. 이제 처음으로 손님 태워서 갔다라는 거에 일단 첫 번째 의미를 좀 부여를 상업용의 가능성이 이제 확실히 커진 거죠. 그렇죠. 이제 네. 뭐 태워서 갈 수 있게 됐다는 거고 이제 올라간 이후에 이제 남극 세종기지하고의 이제 그 위성 신호를 한번 교환을 했었고요. 비콘 신호를 교환을 했었고 올라가서 이제 위성들 이제 쭉쭉쭉 내보냈고 인사해 쫙쫙 내보내고 내보낸 위성 위성들이. 안착하고서 잘 왔습니다라고 이제 연락이 와야 네, 잘 교신이 된 갔구나 거죠. 이렇게 되는 건데 세종기지에는 7시 7분쯤 그리고 7시 58분에는 그 대전의 카이스트 인공위성 연구의 지상국과의 교신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종호 장관이 어제 1시간 20분 정도 뒤에 브리핑을 했는데 우주 수속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개발한 누리호 3호. 그래서 누리호 3차 발사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 의미 부여를 하면은 체계 종합 기업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최초 발사 운영에 참여해 역할을 한 점도 의미가 크다. 이것도 이제 민간 기업의 참여가 예전에는 그냥 부품 정도 공급하는 거였다 그러면은 이번에 체계 종합으로서 참여를 했다라는 게 좀 의미가 큰 것 같아요. 요즘에 그 우주 개발 관련해 가지고 우주 개발 관련해 가지고 그 민간 참여를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네.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 이 우리나라 민간 기업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사실 2009년에 나로 관련한 사건들을 사건이 아니라 나로 올라가는 것들을 봤을 때 주식 시장에서 이제 테마주라는 게 형성이 돼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때 초짜 기자 시절에 테마주가 뭔지 잘 모를 때 나로 테마주라고 했던 종목의 기업들한테 다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나로우에다가 뭐를 납품하고 있습니까? 나로우가 올라가면 좋은 겁니까? 그랬더니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모든 기업이 저희는 뭐 카메라 하나 납품하는데요. 저희 나로우 잘 올라간다고 해서 뭐 잘 되는 거 없습니다. 나로우 연결 실패한다고 해서 안 되는 거 없습니다. 이런 얘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우주항공 테마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사실상 말 그대로 그냥 테마였었지 기업의 펀더멘탈한 역할을 하지는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좀 민간의 참여들이 많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2027년까지 4차례에 걸쳐서 추가 발사가 이루어질 예정이에요. 그러고서 여기서 이제 누리호의 신뢰도를 검증해 가면서 이런 기술들이 민간으로 이전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민간으로 이전된 그 기술들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그 민간에서도 그 우주항공과 관련한 기업 기술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주항공이 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우주항공이라는 게 단순한 테마가 아니라 우리나라 산업에 좀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그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다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날 저 쿠팡 같은 데서는 뭐 오늘 하루 전 상품 뭐 배송료 무료 뭐 이런 거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로켓 배송 무료. 로켓 배송 무료. 그 쿠팡 하면 로켓 배송 뭐 이런 게 이제 기본 딱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쿠팡이 지금 살짝 이제 흑자 날라 그러는데 그거 딱 해가지고 다시 쫙쫙 확 나겠지.
아니, 하루 정도는 좀 할 수도 있어. 하루 무료가 엄청나요 거기. 아 그렇습니까? 네? 네. 네. 그리고 아까 지금 좀 전에 김프로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네. 아까 키움증권 그 임원 얘기요. 네. 그 지인이 맞습니다. 특수관계인. 네, 그러니까 지인의 특수관계, 임원의 특수관계인으로 보도가 된 것 같아. 예, 거기서 이제 임원과 관련된 CC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 이게 미공개 정보를 제공한 사람도 처벌을 받거든요. 그래서 임원도 처벌을 받게 같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 조금 정정을- 정확하게 정정하는 게 정확하게. 좋을 것 같습니다. 키움증권의 임원의 특수관계인. 네, 그러니까- 기사 그대로 읽어드리면 특히 키움증권 임원의 특수관계인은 주가 폭락을 예견이라도 한 것처럼 급락 직전 주식을 대량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도가 돼 있네. 네. 네, 그 내용은 매매 내역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키움증권이라고 공식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사에서 취재해서 나온 얘기고 급락일 이전에 일부 종목을 대량 매도한 사실이 확인됐다. 그래서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에 대해서 검찰에 자료를 제공하겠다. 이게 이제 금감원의 공식 입장입니다. 네. 두 번째 뉴스는요. 어제 그 한국은행 뉴스인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3.5% 동결했다는 사실은 대부분 알고 계실 거고요. 사실 이게 요즘에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금통이 끝나고 기자회견하는 거 내용이 참 재밌습니다. 뭔가 이게 그 경제 교육 받는 느낌도 좀 있고 거기서 일단 시장은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졌다라고 해서 이제 많은 평가들은 야 이제 뭐 금리 인상기는 끝났다. 뭐 연말까지 최소한 동결 거기서 좀 더 나가면은 인하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인데 일단 이창용 총재는 말 자체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절대로 금리 인상을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게 제 부탁입니다. 한국은행 총재가 절대로 금리 인상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게 네. 나의 부탁이다. 예. 한국은행 총재가 시장에다 부탁을 하는 모양새도 참 의외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 이창용 총재가 보고 있는 두 가지는 물가하고 환율입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물가가 이제 계속적으로 좀 잡힐 것이냐라고 봤을 때 근원 물가 둔화 속도가 예상보다 좀 더디다. 네. 그래서 그 물가 잡히는 걸 좀 봐야 될 거고 환율 얘기는 이제 연준에서 금리를 또 인상을 할지 중단을 할지 지속을 할지 요것 때문에 환율에 영향을 미쳐버리면은 우리나라도 금리를 그대로 가만히 둘 수는 없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미 연준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보다는 좀 지켜보고 가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말도 되게 재밌는데 한국은행이 금리 올리지도 않을 거면서 겁만 준다고 시장이 반응한다는 소리를 들었다. 뭐 니네 뭐 어차피 인상할 것도 아닌데 뭐 시장에다가 뭐 이창용 총재가 뭐 못 올릴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그냥 뭐 겁만 준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런 거 아니다. 진짜로 자기는 이 뒷부분에 대해서 예상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런 거지. 이 부분을 좀 너무 근데 지금 말빨이 안 통한다고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쵸. 네? 예. 말빨이 안 통한다. 나 뻥카다. 뻥카 아닌데. 막 그런 거잖아요. 예. 근데 이 말도 이렇게 뻥카 아닌데라는 얘기보다 네. 난 지금 진짜 이렇게 생각해. 라는 거 정도? 근데 뭐 시장도 사실 시장 데이터 같은 경우로 다 같이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는 거라 뭐 이창용 총재는 좀 그나마라도 보수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 시장은 좀 더 적극적으로 보고 있는 것 이창용 같습니다. 총재 좀 이해가 되네요.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해도 시장에서 안 들으면 답답하지. 그럴 때가 있어요. 예. 답답할 때가. 근데 여기서 또 시장에서 그 금리 인하 기대를 좀 하는 부분이 한국은행이 이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월 달에 1.6을 제시했었거든요. 근데 1.4로 수정 제시를 했어요. 네. 또 0.2% 포인트를 낮춘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얘기했을 때는 그리고 경상수지 전망도 260억 달러 전망했었는데 240억 달러로 축소했거든요. 그러니까 상저하고를 기대를 하고서 세워놨던 계획들이 지금 다 잘 안 맞고 있어요. 그러면 상저하 중 정도로 봐야 될 건데 그래 상저하 중이라도 좀 됐으면 좋겠고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은 4월까지 전년 대비 수출액이 300억 달러 가량 줄었는데 60%가 반도체 부분이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4월에 중국인 관광객 유입도 별로 안 돼가지고 별로 그 효과가 없다 이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이창용 총재 말 참 항상 재밌는데 이런 얘기 내가 왜 하는지 이상하게 생각하시겠지만이라는 단서를 달고 여기서 우리나라가 구조 개혁을 해야 된다. 그래갖고 재정 통화 정책이나 단기 정책으로 해결을 하는 거는 나라만 가지는 지름길이다. 라는 표현을 좀 썼고요. 그 장기 저성장 구조에 와 있어서 저출산 고령화가 워낙 심해져 있어서 뭐 청년 실업, 비정규직 문제 사회화되고 5에서 10년 후에 노후 빈곤 문제 굉장히 큰 사회 문제가 될 거라 노동연금 교육을 포함한 구조 개혁을 하지 않으면 이건 잘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중앙은행 총재가 굉장히 꽤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해 당사자 간의 사회적 타협이 어려워서 진척이 안 되고 있고 수요자가 아닌 공급자 중심의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지적을 또 했어요. 그리고서 또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으면서 교육개혁도 고3 때 평생의 전공을 정하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고 수출도 반도체 수출 안 되는 것만 얘기하고 있는데 서비스 수출 부분도 있다. 네. 우리 공항에서 노동자 한 사람 일하는 것과 해외에서 20명씩 결제를 하는 거 보면 우리나라 공항에서 그러니까 해외에서 들어오는 사람을 위한 노동자가 한 명이 일하고 있는데 우리는 해외에서 20명씩 가가지고 거기서 결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그럼 서비스업 수출은 어떻겠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료산업 얼마나 발전을 했는지를 보면은 10년 전부터 의료산업 국제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한 걸음도 못 가는 사이에 태국과 싱가포르는 지역 의료 허브가 돼 있다라는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금리를 비롯한 통화 정책, 그리고 재정 정책은 시장의 변동성을 좀 줄여주면서 안정적으로 끌고 가는 데 있지 실질적인 경제 성장을 이끌어가는 거는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구조 개혁, 이해 당사자들 때문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게 소비자라든지 어떤 그런 물건을 사는 사람들의 의견이 아니라 이 물건을 공급하는 이해관계자들에 따라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질을 빚고 있다라는 중앙은행 총재의 지적은 우리가 한번 좀 곱씹어볼 필요가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뭐 여러 규제라든지 뭐 이 그러니까요. 충돌 등으로 인해서 못 나가고 있는 거 이거 계속 이렇게 그냥 안에서만 싸우고 있다가 나중에 망한다 뭐 이런 얘기군요. 쉽게 생각하면.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거는 제가 당사자인 문제라고 한다면은 어린이집 유치원 유보 통합 문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얘기할 때 정말 우리 아이들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어떻게 골리는지는 사실 그 논의에서 전혀 배제돼 있어요. 그 학부모들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진지하게 토론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유치원 원장님하고 어린이집 선생님 이 사람들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공급자 위주라는 거죠. 예, 그리고 간호법 이런 것들도 의사와 간호사들의 어떤 의견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그럼 의료 소비자들에 대한 얘기는 사실 논의의 중심에 빠져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이런 얘기를 중앙은행 총재가 이게 그러게. 이해 당사자 간 사회적 타협이 어려워 진척되지 않고 수요자가 아닌 공급자 중심의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경제 성장을 위해서 통화 정책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거는 지원을 해줄 뿐이지 실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사점이 있네요. 시사점이 있는데 사실 또 통화 정책을 수행하는 한국은행 총재 입장에서는 또 그 통화 정책을 더 정교하게 또 잘해달라는 요구도 있는 거죠. 그렇죠. 성장률만 해도 그렇잖아요. 이제 매분기 낮추고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제가 왜 그러냐면 3개월 전, 4개월 전에도 보내드렸고 1개월 전에도 저희가 한국의 성장률에 관한 한 LG경제연구원의 조영무 박사의 그 영상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 그랬죠? 상저하죠. 상저하죠라 그랬죠. 상저하죠. 상저하고 이제 물 건너 갔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정확하게 봐야 돼요. 정확하게 봐야지 그거에 대한 대응이 되는 건데 정확하게 아니고 둔하게 본 다음에 다른 얘기를 할 필요는 없다. 예. 약간 그냥 희망 섞어서 상저하고로 얘기한 거 아니었을까요? 그 중국의 리바운드를 좀 기대를 했었던 거죠. 근데 그리고 정확하게 얘기했잖아요. 중국 리오프닝에도 우리하고 관계 없다니까 딱 정확하게 얘기잖아요. 정확하게. 자, 예, 좀 더 팍팍해진 네. 우리 삶 얘기 짧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월 평균 505만 원 벌어야 평균이고요. 가구 기준입니다. 1분기에 빈부격차 더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1분기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은 505만 원, 지출이 388만 원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이게 세전입니까?
세후겠군요. 세후일 것 같은데요. 그거 잘 세후겠네요. 네네네.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4.7%가 증가를 했는데 이게 가계동향 분기별로 발표하는 자료입니다. 근데 소득은 5%가량 올렸는데 지출이 11% 넘게 올랐어요. 아무래도 금리가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대출 이자 비용, 외식 비용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소득 상위 20%를 의미하는 5분위의 처분 가능 소득이 1분위의 소득의 10배가 넘게 됐습니다. 빈부격차를 의미하는 5분위 배율도 상승을 했고요. 근로소득은 8.6%, 재산소득은 18.2%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해서 번 돈보다는 자산으로 번 돈이 더 많이 올랐다는 거고요. 사업하기 힘들다는 자영업자들의 얘기들이 실제 통계로 나타난 게 사업소득은 마이너스 6.8%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숫자는 제가 조금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비경상소득이라고 불리는 보험탄 금액 등이 있거든요. 이게 27.8%가 증가했습니다. 이거 사실 제가 예전에 보험 출입할 때 이거 보면은 불황에 보험금 많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조금 안 좋은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가계 지출은 소비 지출과 비소비 지출 모두 증가를 했고요. 음식, 숙박, 교통, 오락문화 다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식료품에서 조금 감소한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딴 거보다 1분위하고 5분위의 차이가 1분위 가구의 처분 가능 소득이 가구입니다. 85만 8천 원입니다. 85만 8천 원을 벌어서 한 가구가 살고 있다라는 거고요. 1분위. 예, 1분위는 네. 소득 하위 20%를 의미합니다. 네. 상위 20%를 의미하는 5분위 처분 가능 소득은 886만 9천 원. 이게 굉장히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금융감독원에서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가계대출 동향 점검을 했어요. 그게 가계대출이 그전까지 조금 줄어드는 모양새를 보이다가 4월에 한 2천억 원 정도가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은 가계대출이 다시 급증할 가능성이 커 보이진 않지만 뭐 잘 관리를 해보겠다. 건전성을 위협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금융감독원이 얘기하는 건전성이 위협될 정도가 아니다라는 거는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민간 가게가 아니고. 가계가 아니고. 네. 그래서 은행의 연체율은 0.33%로 전년 말 대비 0.08%포인트 상승했고요. 저축은행 무려 거의 5% 넘어가 있습니다. 그 연체율. 말씀드렸죠 제가. 그래서 이 부분들은 금융회사 걱정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좀 걱정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한 뉴스를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네. 야, 평균이 500만 원이라는 거에 놀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지금. 아, 가구 소득입니다. 가구당. 예, 예. 근데 외벌이 가구도 많아요. 많죠. 네. 예. 대표적인. 아, 저희는 맞벌이입니다. 예. 외벌이 분들 우리 맞벌이, 외벌이 배틀하면은 맞벌이도 만만치 않습니다. 할 얘기 많습니다. 맞벌이 할 얘기 많아요? 저희 아이 봐주셔야 되는 분들도 계시고. 아 그렇겠네. 예, 예. 이모님. 예, 예. 하긴 또 아 왜 그런 분들은 항상 이모님이라 그러지? 고모님이라고 안 하고? 고모는 안 돼요. 근데 고모는 좀 무서워. 무서운가 봐. 네, 고모는 조금 무서워. 아니 그게 항상 어디 가도 이모님이지. 어. 고모님은 그지? 네, 고모님 하는 순간 조금 얼게 돼. 이모는 이렇게 좀 뭘 잘못해도 괜찮아. 이렇게. 봐줄 것 같은데. 야! 전국의 고모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네.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두뇌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